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유로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던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은 무엇인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두산이라는 기업이 오늘 등장했습니다. 두산이 성남FC에 후원했던 그 돈이 과연 어떤 성격의 돈일까가 앞으로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수사 중이던 경찰은 뇌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라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입니다.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당구로 말하면 쓰리쿠션이라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보도하고 있는지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키워드 원픽 이겁니다. 동아일보가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쓰고 있습니다. 육관왕 축하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에서 육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주연상에 이정재 씨가 수상을 했습니다. 육관왕 대단합니다. 73년 만에 영어를 쓰지 않는 작품이 처음으로 수상을 한 쾌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죠. 영어를 쓰지 않는 작품이 에미상을 휘젓고 왔습니다. 특히 이정재 나무주연상, 황동혁 감독상까지 싹쓸이했습니다. 모두 아시아 최초의 기록입니다. 잠시 후에 그 장면, 감격스러운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태양광.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정부의 태양광 사업.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런 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게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의 보도입니다. 문정부의 태양광 사업 2,108억 원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정부 차원의 비리는 아니고 아주 작은 단위에서 많이도 해먹었더라고요. 이렇게 해먹을 걸 당시 전문가들도 경고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중앙정부는 뭐 하고 있었던 거냐라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총리실 사업비 12조 중 2.1조 조사했는데 위법 부적정 대출 1,847억 원. 나라 곳간을 이렇게 빼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나라 돈이 밑 빠진 독 물붓기처럼 줄줄줄줄 샜다. 태양광 사업 한다고 신고해놓고 대출 받고 세금 혜택 받고 사실은 태양광 사업 안 한 케이스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도 나라의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된 측면이 많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 태양광 사업 세금 2,100억 원 어떻게 부실하게 집행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삐걱. 한국일보가 오늘 오면에 쓰고 있습니다. 삐걱. 통합 균형 강조한 정진석 비대위 체제. 그런데 친윤 논란의 출발부터 삐걱이었습니다.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를 임명해서 90분 만에 번복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친윤 논란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주의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낸 가처분과 관련해서 법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뭘까요? 다시. 오늘 경향신문이 오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다시. 이재명 대표는 민생에 여야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재촉구했습니다. 본인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으로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라는 주장이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후에 짚어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그리고 김연아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권 주자 중 한 사람이죠. 박용진 의원 그리고 돌직구쇼 좌장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산그룹, 두산이 성남FC의 고액을 후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수사 중이던 경찰은 이 돈의 성격을 단순 후원금으로 본 것 같지 않습니다. 제3자 뇌물 혐의가 등장을 했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돈의 성격은 과연 어떤 돈일까요? 순수한 후원금일까요? 아니면 뭔가 목적이 때묻은 돈일까요? 이게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성남FC 사건 검찰 송치 뒤집힌 수사 결과 제3자 뇌물 혐의가 등장했습니다.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당시 분당 정자돈 병원 부지 3천여 평 노른자 좋은 땅 입지 좋다.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이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됩니다. 이 용도 변경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기업은 두산입니다. 매입가 70억 원인데 현재 가치 1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 무렵 두산이 성남FC에 55억 원 상당의 광고비를 후원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어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하거나 공유를 요구 또는 약속 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분당 정자동 그 노른자 땅을 용도 변경해 줄 테니 혹은 해줄 목적으로 성남FC에 55억의 후원금을 냈거나 내게 했다라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법전 들고 나오셨죠? 네네.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건데 경찰은 이 돈이 순수한 후원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 이재명 대표가 받은 돈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뇌물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받았으면 그건 뇌물죄고요. 그건 뇌물죄고. 이재명 대표가 안 받았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제3자는 성남FC겠군요. 그렇죠. 성남FC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제3자가 뇌물을 받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아까 쓰리 쿠션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3자 뇌물죄는 일반적인 뇌물죄는 대가 관계만 있으면 인정이 되는데 제3자 뇌물죄는 요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구성 요건이 그게 뭐냐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 부정한 청탁.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지 않습니까? 변호사시니까 이걸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 같은 거 언론에 나온 걸 잘 봤더니 광고 수주라는 말을 계속 그 정상적인 광고 수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성남FC가 정상적으로 광고를 갖다 수주했다 그러면 제3자 뇌물죄가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두산 같은 대기업이 55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그 단순한 광고비로 성남FC 같은 데다가 뭐 방송국도 아니고 그렇게 지출을 갖다가 했을까? 그다음에 그 두산이나 그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대가나 청탁이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이 처음에 샀을 때 물론 옛날에 산 거기 때문에 그때 시가로 그 지금 시가로는 또 다르겠지만
70억 주고 산 게 지금 1조라고 하면은 예. 150배가 뛴 거예요. 그게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을 쭉 오다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오른쪽에 큰 건물 있거든요. 아주 예. 근사하게 새로 지은 그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이군요. 지금 나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제3자 뇌물죄 부정한 청탁, 그러니까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용적률이 굉장히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70억짜리 땅이 150배가 뛰었다. 거기에 이제 두산이 이제 그런 걸 해달라고 청탁을 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공문 같은 것들이 있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제3자 뇌물죄가 단순한 형법상의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특가법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특가법 규정에 따르면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면 예. 이게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이 돼요. 무기징역이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받은 돈의 2배에서 5배까지.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 50억 좀 넘는다고 하지만 다 합치면 160억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몇백억에 해당하는 돈을 또 벌금으로 병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거 매우 큰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당국에게 필요한 건 증거와 근거일 겁니다. 그냥 단순히 비슷한 시기에 55억 두산이 돈을 줬고 용도 변경이 됐는데 이것만으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에 역부족이겠죠. 수사 당국이 뇌물 혐의를 적용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지난 5월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경찰이. 2014년 10월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경찰은 확보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뭔가 근거가 있겠죠.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게 해주면 조건부 성남FC의 후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가 구체적 요구사항을 논의한 정황도 포착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두산 관계자에 관련된 진술도 수사당국은 확보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산이 보유한 그 정자동 그 땅에 대한 용도 변경과 성남FC에 대한 후원금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경찰이 확보한 근거에 따르면 공문을 통해서 두산과 성남시가 용도 변경해주면 성남FC에 돈을 후원하겠다라는 주고받고의 논의와 공문이 경찰에게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한 김연아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수사당국이 파악했다는 근거 보도인데. 네, 일단 그 용도 변경의 첫 단계부터 이런 광고나 후원 또는 금전적 대가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라고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게 이번에 이제 수사 결과가 바뀐 것의 제 1차 증거라고 경찰이 내놓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용도 변경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용도 변경 혹시 뭐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냥 네. 뭐 구청 가서 신청하면 바로 일주일 만에 되는 뭐 그런 거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닙니까? 아니고요. 예. 네,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땅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큰 기업이나 이런 특히 이제 병원 용지에서 상업 용지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절차에서 한 2단계 이상 용도가 변경되는 건데요. 병원 용지면 병원만 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거죠. 그래서 땅이 70억밖에 되지 않은 것이고 이게 지금 150배가 뛰었다라는 것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뛴 것도 있지만 용도 변경 때문에 이 땅의 성격이 바뀐 것이 굉장히 크게 좌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업 용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두산이 병원이 아니라 이제 두산 건물을 올렸군요. 예, 그런데 용도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굉장히 용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반드시 공공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 공공기여를 현물로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으로 내놓거나 아니면 시에서 어떤 필요한 시설을 대신 지어주거나 예. 뭐 우리가 이제 학교를 짓거나 뭐 공원을 짓게 하거나 도로 부지를 예. 내놓거나 하는 식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건 두산이 경찰의 시각이에요.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성남FC 구단주로 계시니까 네. 55억 성남FC의 광고 유치 형태로 후원하겠다. 이거 공공기여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겁니까? 아니죠. 예, 공공기여는 그렇게 돈으로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공기여를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용도 변경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특히 이제 많은 해당 공무원들도 있지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 이것을 그 어떤 특별하게 물적 증거로 남을 수 있는 공공기여가 없이 이것을 해줬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예. 것이고요. 또 이번 수사 결과에서 나온 것은 공공기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부지의 일부를 이제 시에다가 내놓는 거였는데 당초 15%의 부지의 면적을 내놓겠다고 한 것을 10%로 감면해주는 또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익을 준 거죠. 특혜입니까? 네, 저는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하고 이걸 특혜로 보지 않으려면 예. 이에 상응하는 굉장한 공공기여에 대한 반대 급부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게 50억의 광고비였다? 저는 적법한 절차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 두산 기업이 갖게 되는 이익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 이때 시장이었던 이재명 지금 당대표께서 아니면 그때 주도적인 시의 도시계획 업무 담당자들께서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의지 표명이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시장의 허락 없이 담당 주무 공무원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었을까라는 데서는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됐다는 그 공문 관련된 보도 등을 보면 성남시와 두산 관계자가 공문을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용도 변경해주면 성남 FC에 후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도 변경해줘도 이건 불법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어떻게 용도 변경이라는 게 후원을 조건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사당국은 그렇죠. 제3자 분명히 그게 조건이었다면 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 근거 자료가 남아 예. 있었어야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제3자 뇌물 공명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신가요? 당시 이재명 그룹이 1편, 2편, 3편까지 만나면서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대표님 입장 조심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통보가 오거나 기소하더라도 계속 같은 입장으로 하실 건가요?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던 가장 최근의 사례는 기억하실 겁니다. 각 기업들이 최순실 씨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재단 등에 후원금 형식을 낸 것 등도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었습니다. 매우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이번엔 두산입니다. 수사당국, 경찰이죠. 저런 공문도 다 확인을 했고 방금 김연아 전 의원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합당한 뭐 근거나 아니면 두산이 내놓은 공공기여도 좀 많이 역부족인 것 같아 보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혹시 박용진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사법 리스크입니까?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왜 같은 경찰이 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1차 수사 때는 그 혐의 없다,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 예. 이제 불송치를 결정하고 그랬죠. 사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다, 뇌물 공여다, 제3자 뇌물 공여다 이렇게 하고 유레카, 새로운 걸 발견한 것처럼 저럴까? 그 사이에 달라진 건 딱 하나죠. 정권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좀 어이없었던 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해경이 예. 똑같은 해경이 예. 똑같은 국방부가 갑자기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입장을 바꾸고 발표하고서는 자기들도 민망했던지 다 사퇴하겠다고 이제 그 사표를 제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정권이 바뀐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경찰의 똑같은 수사에 대한 다른 결론. 물론 그때는 압수수색을 안 했고 이거를 지금은 뭘로 이제 볼 거냐? 보완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 당시 뭐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 범죄 혐의에 대한 구성과 고발 내용은 똑같았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갸우뚱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법전을 중심으로 법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게 무서운 범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면 예. 어느 한 지자체가 이른바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에 나섭니다. 우리는 부지를 더 싸게 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한 공업용수, 반도체에는 정말 깨끗한 공업용수가 거의 1급수에 가까운 공업용수가 필요하거든요. 공업용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력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전력하고 얘기하고 또 중앙정부가 얘기해서 다 끌어대주겠습니다. 실제로 그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했었어요. 거기에서 이게 좀 전력 송전탑이 좀 가까이까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부탁을 공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들한테 이익을 달라라는 얘기가 될 수 있죠. 또 뭐 국가적으로도 여러 나라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적 결정 사항을 놓고서 과연 제3자 뇌물 공여다, 부당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그 기업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그 공장을 짓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들고 지역에 더 많은 지방세 수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으로도 국세를 더 확보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상식과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법리가 지금 딱 이 자리에서 부딪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네. 기업 유치입니까? 기업 유치를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예. 이거는 기업 유치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 FC라고 하는 그 기업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문제,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냐 아니냐의 문제. 지금 그 해당 기업이 이익을 봤다. 예를 들면 두산 쪽에서 큰 이익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감세를 해주고 공장 부지를 좀 싸게 제공하고 공업용수와 전력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금을 동원해서 그런 시설들을 완비하는 과정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상식적인 어떤 뭐 논리 제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 FC라는 공공 단체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인 형태의 정책 결정이었다라는 말씀 같아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단순한 기업 유치로 비교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사당국은 검찰의 뇌물, 제3자 뇌물죄로 송치한 상황이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재판까지 가봐야 법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야의 의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주장입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남 FC로 소재만 살짝 바꿔서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습니다. 반복되는 시나리오로 3탄을 찍는다고 새로운 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정치 탄압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정치 탄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쌍방울도 문제없고 두산도 문제없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결백하다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이재명과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결과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하여 전쟁입니다 말 한마디에 정치적 옥새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의원직 박탈은 물론 민주당은 선거 보존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패당 망신입니다.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잘못한 것이 또 있답니까? 라고 답변했습니다. 뻔뻔한 오리발 내밀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는 채널A의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도 법카 결제가 360여 차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법카 결제 361회,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 소재 중식당 백숙, 보고 한우 전문점 네고 식당에서
총 361번 8천만 원 상당의 성남시 법카가 결제됐다라고 국민의힘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법카 말고 성남시 법카도 이번에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법카 결제 중 6천만 원은 배모 씨 또 배모 씨의 명의로 결제가 됐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수영 의원, 동일 식당에서 많은 법카 사용, 담당자 또 배모 씨이기 때문에 의혹이 더 커졌다. 시장 시절부터 거의 12년간 법카를 사적 유용했다라는 의혹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연기만 피우는 국민의힘 특유의 의혹 제기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뭐 쌍방울 의혹도 나왔고 경기도 법카도 대선 때부터 불거졌고, 자 이번에 두산 나왔고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법카뿐만 아니라 성남시 법카도 비슷한 패턴으로 배모 씨가 주도적으로 결제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법인카드 자체는 사실은 뭐 그 시청에서 쓰는 게 아니고 뭐 식당이나 다른 데 쓰는 것이잖아요. 예. 그 자체가 문제가 없고 실제로 저도 서울시 부시장 때 엄청난 법인카드를 쓰고 다녔죠. 예. 뭐 혹시 지난번에 처음에 부시장 되니까 뭐 언론사에서 서민시장, 럭셔리 부시장 이렇게 한 방 맞았죠. 시장보다 몇 배로 많은 돈을 쓰고 다니고. 부시장이 법카 더 썼다고. 네, 네. 예.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 저 시장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시장실에서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쓰고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배모신가요? 이분들의 법카 사용이 이렇게 같이 겹쳐지면서 또 특정 식당에만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의혹을 사게 만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무분별한 법카 자체가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법카를 썼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도 저는 문제다. 그렇군요. 지난번 경기도 법카 의혹 제기 때처럼 법인카드가 유용되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이제 경기도의 행정이 아닌 뭐 김혜경 씨나 가족들을 위한 음식 배달 등으로 쓰였다면 성남시 법카도 동일하게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그런 문제가 이번 될 건은 수 있겠죠. 그 법카로 결제된 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실제로 뭐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제가 우리 집 근처에서 누가 만날 때는 저는 일부러 조금 좋은 식당에 갔습니다. 예. 그 이유는 우리 가족들끼리 그냥 편안하게 밥 먹는 것도 그 법카를 썼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검열이 필요했는데 지금 현재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비서를 통해서 가족의 문제를 통해서 누가 먹은지도 모르는 그런 불분명한 업무와 관련해서 법인카드가 썼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조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더 반성할 지점도 있고 또 살펴볼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배모 씨가 소속된 행정지원과의 명의로 법인카드 결제가 이루어졌다. 조금 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말씀처럼. 자, 이 성남 FC와 성남시장 때의 법카 의혹까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정훈 의원이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당 차원의 압박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보시죠.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위에 법사위 제적 18명 중 1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은 10명이다. 조정훈 의원의 협조가 필수인데 공개적으로 김건희 특검 반대한 바 있습니다. 남의 부인 공격은 좀스럽고 부끄럽다. 그러자 정청래 의원, 국민이 원하는데 머슴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장경태 의원, 동의 안 하면 역사적 책임을 혼자 지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정훈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거대한 하나의 추석 전에 정치 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는데 그 쇼에 메시지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과연 민주당 정부의 검찰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다른 의원의 정치적 입장 표명을 역사의 무게로 압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특검을 왜 합니까? 일단은 발의해놓고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 이 문제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조정훈 의원을 향한 뭐 정청래 의원 등의 압박, 머슴, 뭐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조정훈 의원의 반박. 나는 반대하는데 야당이 뭐 이렇게 압박하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의원 한 명이 갖고 있는 개별 기관의 의미라고 있다면 의원 개인의 소신은 뭐 존중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사실 민주주의의 어려움이고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념적인 성향으로 같이 들어와서 찬성해주면 말해 국민의 흐름과 같이 하는 의원이고 같지 않으면 역사의 배신자인 것처럼 낙인 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저분도 한때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해서 같이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될 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갖고 있는 가치 자체가 과연 왜 저분이 국회의원이 됐는가 하는 부분은 민주당이 또다시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예,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민주주의에서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만장일치, 소위 말해서 일렬종대, 일렬횡대, 박수로 통과 이런 건 사실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중에는 이정재 씨의 수상 소식도 들어가 있겠죠. 함께 보시죠. 역시 예상대로 첫 번째 핫삼의 주인공이 이정재 씨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이요. 역시 그의 유명한 유행어처럼 에미상의 왕 트로피를 이정재가 거머 쥐어주었습니다. 나무주연상, 영어로 쓰지 않는 국가가 만든 영화, 작품, 드라마가 에미상에서 이런 쾌거를 이룬 게 무려 70여 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영상으로 보시죠. The Emmy for lead actor in a drama series goes to Lee Jung-jae! For making realistic problem we all face come to life so creatively on the screen with a great script and amazing visuals. Thank you. Thank you.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들과 친구, 가족 그리고 소중한 저희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o everyone watching in Korea. We made all history together. And I truly hope Squid Game won't be the last non-English series to be here at the Emmys. And I also hope this won't be my last Emmy either. I'll be back with season 2. Thank you. 영화에 이어서 이제는 한국 드라마까지, 한국이 만든 드라마와 또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 배우가 정말로 전통적인 에미상에서 트로피와 감독상을 휩쓴 무려 6관왕을 휩쓸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좀 뭉클하고 정혁진 변호사님, 특히 이제 이정재 씨가 또 얼마나 많은 또 작품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네네. 저 에미상에서 또 우리말로 이 시상식을 보고 계실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드리다라고 제일 먼저 딱 또 우리 국민들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 대목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이정재 하면 모래시계가 딱 생각나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먹긴 먹었는데 그러네요. 옛날에 모래시계는 아주 제가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이제는 사실은 드라마를 볼 시간도 없고 드라마가 그렇게 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본 게 오징어 게임은 봤어요.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은 그냥 한 번 딱 틀었는데 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도 보고 뭐 텔레비전으로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그 바쁜 와중에 네네.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 드라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뭐 미국이나 그런 요소가 없이 우리 어렸을 때 그래 맞아 우리 저런 거 했었는데 저런 거 했었는데 그걸 조금 변형했을 뿐이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먹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가 된 것 같다. 그다음에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집적된 것이 이정재다. 그래서 이정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무주연상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남의 일 같지 않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아주 즐거운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영화나 영화 배우 또 이렇게 드라마까지 세계에서의 정상을 차지할 때 약간 그 스포츠 대회에서 우리가 유럽의 강호 국가들을 꺾고 이겼을 때 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좀 자랑스럽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비영어권 드라마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에미상 6관왕, 감독상, 나무주연상, 게스트상, 시각효과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프로덕션 디자인상 대단합니다. 미국 대중문화 최고권위상, 방송계의 오스카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저 트로피의 어떤 그 정교함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뭐 하여튼 보통 트로피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정재 씨가 거머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져서 스타워즈 드라마 시리즈, 제작될 스타워즈 드라마 시리즈에 또 주연급 배우의 캐스팅까지. 뭐 겹경사, 김연아 의원님, 이거 겹경사 아니겠습니까? 이거 스타워즈 드라마 시리즈면 대단한 거고 이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됐어요, 이정재 씨가. 네, 이정재 배우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이정재 배우가 원래 모델 출신으로 이제 처음에 데뷔를 했었죠. 아, 그래요? 네. 모델입니까, 원래? 그랬고 이제 우리 정 변호사님이 기억하시는 모래시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지긴 했지만 이정재 씨는 또 길거리에서 캐스팅된 걸로 유명하죠. 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연기가 별로 출중하지 못해서 오히려 대사를 줄여서 모래시계에 출연했다라고 하는 뒷얘기가 있을 만큼. 아, 그래요? 이게 이제 뭐 눈빛이나 뭐 얼굴 표정 이런 건 좋은데 기럭지도 이 대사만 하면 좀 감흥이 떨어지니까 네, 대사를 그래서 실제로 줄여라. 그때 대사를 많이 줄였었는데 그 대사를 줄이면서 그때 보디가드 역할, 고현정 씨의 보디가드 역할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굉장히 멋있어서 예. 진짜 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지금 뭐 한 수십 년이 지났지만 많은 연기인들이 노력을 해도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배우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모델로 시작해서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역할과 자기 노력을 통해서 사실 이제 세계적인 배우까지 오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이정재 배우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배우를 준비하고 이런 예능계에서 많은 꿈을 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을 준 저는 뭐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런 뭐 우리가 BTS 또 기생충 요번에 오징어 게임에 어울러서 문화 전체에 굉장히 한국이 독보적인 어떤 주인공들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이 뭘까 궁금한데요. 우리 뭐 김진 앵커 하시는 이런 정치 토크쇼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토크쇼가 되는 게 아닐까, 그것만 남은 게 아닌가 싶고 마지막은 이제 정치가 세계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또 지지받는 그런 정치로 가야 되는 숙제가 2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정재 씨가 수상 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 답변도 참 에미상 수상자다웠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비영어권 컨텐츠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관객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오늘 이 상을 받고 또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대답을 연기자는 꼭 언어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수상을 하게 된 것이 증명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정재 씨의 유행어는 영화 관상에서 이정재 씨가 했던 그 대사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이요. 라는 질문도 받았다고 합니다. 비슷한가요, 좀?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올해 메가폰 직접 잡으신 영화도 굉장히 잘 되셨고 또 이런 세계적인 상까지 수상을 하셨는데 혹시 사주 보신 적이 있으시면 아니요. 뭐 올해 왕이 될 사주라든지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아니요, 저는 전혀요. 자, 시상자로 등장한 이정재, 정호연 씨의 퍼포먼스도
전 세계 미디어의 화제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Good luck, everybody, making up here past the doll. The winner may turn out to be a loser. 아, 이 훈훈하네요. 우리 배우들이 또 저기서 영어 쓰는 사람들, 코 높은 사람들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시즌2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정진상 씨입니다. 누군지 기억하시죠? 대장동 키맨 정진상 씨를 이재명 대표가 대표실의 주요 직책으로 기용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상 씨,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발탁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변호사 시절 사무장의 인연입니다. 굉장히 길고 긴 인연이죠.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성남시 정책실장, 경기도 정책실장, 지난 대선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연루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잇는 인물이다. 그리고 유동규 씨에게 전화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지목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명실공히 측근 중에 측근인데 그때 당시에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 라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측근 정진상 씨와 유동규 씨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긴밀히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검경 수사에 대해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이재명 대표가 방어선을 구축한 거 아닌가라는 민주당 당내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국감에서 이 정진상 씨가 언급된 적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유동규가 9월 4일 날 핸드폰을 던지기 전에 통화를 한 2시간 했답니다. 지사님 통화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신문 봤습니다. 전화로 유동규, 정진상, 백종선으로부터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이 사건?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빨리 짜내십시오. 유동규는 통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작년에 관광.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소상의하고 있죠. 보고 받으셨단 말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답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로부터도 이 전화로 이 당시에 유동규 체포 과정 관련돼서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 네. 역시 유능한 변호사님 같습니다.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좌진상 우동규, 제가 그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자,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가정적 질문을 하시는 건 옳지 않죠. 당시에도 논란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유동규 씨에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이 후보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혹시 측근 정진상 씨를 통해서 보고받은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재명 당시 후보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 유동규는 나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부인했었지만 정진상, 진짜 측근 정진상 씨와 유동규가 압수수색 당시에 통화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기도 했었고 위증 의혹까지 제기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 정진상 씨를 당대표실의 주요 직책으로 기용을 한 겁니다. 박용진 의원님, 대단한 신뢰 관계네요. 이 정도면. 그렇죠. 오랜 시절 같이 해온 사람이라서요. 그러니까 아마 정치를 하거나 기업을 하거나 혹은 어떤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책임자가 되고 나면 그 조직을 전체를 본인이 다 직접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조직을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대표 비서실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대표와 의중이 상당히 이제 잘 맞고 또 여러 그 능력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팀워크가 확인된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고요. 당을 운영해 나가는 사무총장, 뭐 전략기획위원장 혹은 민주정책연구원 예.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당 운영과 관련된 자리는 오히려 예. 정치적이고 정무적으로 배려를 하지만 그 대표실, 대표 비서실 같은 경우 이제 부실장이라든지 혹은 정무조정실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네. 본인이 오래도록 믿고 신뢰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을 주로 쓰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인사만 놓고 보면 문제 없는 인사인 것 같은데 이걸 계기로 지난번 국정감사 때의 경기도 국감 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금 의아스럽네요. 신문을 보고 알았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정말로 측근인 이렇게 당대표실에 신뢰를 받을 정도로 기용된 정진상 씨가 유동규와 압수수색 당시에 통화를 한 사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 정진상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그래서 신문을 보고 알았다라고 한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로 보여지십니까? 박윤지 의원께서 보시기에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시기에 네.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도 역시 가정을 전제로 한 네.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올라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 본인의 뭐 답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까 우리 국민의힘 쪽의 국회의원님들께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실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뭐 어땠다는 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더 아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더 치고 들어가지 못한 것 예. 같아요. 이제 지금 논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여러 논란의 한 중심에 있었던 정진상 전 부실장이 또다시 이재명 대표 측근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된 실력 그리고 검증된 신뢰관계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그동안의 관례를 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논란의 한복판으로 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저는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뭐 범죄 사실과 연루돼서 정진상 전 부실장이 뭐 혐의를 받고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가 되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논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신문을 보고 알았다라는 당시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어줄 수밖에 없겠냐, 없지 않겠냐는 박용진 의견인데 김연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진상 지금 뭐 정무조정실장에 오신다는 분은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부터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일 때는 사실은 왕실장으로 통했습니다. 왕실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 왕실장을 통해서만 보고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뭐 저는 이재명 지사의 모든 사생활과 공적 생활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이 서로 여러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진 의원 말씀대로 믿을 만한 사람 또 자기와 오래 함께 일을 해왔던 사람을 뭐 정무조정실장으로 앉히는 거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께서도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누누이 얘기하셨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그 발언이 유효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무에도 본인과 관련된 또 저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재명 당대표의 혐의 사실에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이 분을 다시 끌어들였다는 얘기는 예. 저는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민주당 전체 조직의 사법 리스크로 확진되는 첫 단추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 민주당 자체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저는 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번 선거법 위반에서도 선거 보전비를 다시 반환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커지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의 일도 걱정이 됩니다. 예, 여야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박수홍 씨의 친형이 구속됐습니다. 박수홍 씨와 친형은 여러 가지 금전적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그 친형이 구속된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설립해 수익 분배하기로 해놓고 안 지켰다. 그래서 박수홍 씨가 친형으로부터 계속 수년간 사기를 당했다라는 주장을 해왔었는데 지난 4월 30년간 출연료 116억 원
횡령 혐의로 친형을 고소했죠. 지난 6월 별도로 86억대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1년 5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제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져 봐야 알겠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일단 발부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과연 누구 주장이 더 맞을까라고 했을 때 박수홍 씨 쪽에 좀 무게가 쏠리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정익진 변호사님. 그렇죠. 어쨌든 참 씁쓸하다.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일을 갖다가 해보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생각하는데 피보다 더 진한 게 돈이구나. 아하.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형이니까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 100억이 넘는 그 엄청난 돈을 횡령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절도나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은 친족 사이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게 그 원칙인데 그런데 이제 직계열 쪽이나 만약에 형하고 같이 살았으면 형이 100억을 횡령했던 200억을 횡령했던 형이 면제가 되고 처벌받지 않았을 텐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따로 살았기 때문에 동거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고소를 갖다 하면 처벌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아무리 형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뜨거운 소식 3가지 접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유행했던 태양광 사업.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태양광 사업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혈세가 줄줄 샜다. 과연 어떻게 샜는지 찬찬히 뜯어보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태양광 비리 적발. 일부만 조사했는데도 이렇게 혈세가 줄줄 샌 대목이 나왔다면 이거 전체 한번 조사해보면 어떨까? 궁금증 듭니다. 함께 보시죠.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가 5년간 12조 원을 투입했어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했고 이에 대한 반대 국부는 원전이 줄줄이 멈춰서는 그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까지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까지 이어진 시초가 바로 이 태양광 사업의 시작이죠. 그런데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지자체 12곳만 샘플 조사, 일부만 표본 조사한 거예요. 전국 5%밖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사업 관련된 비리가 2,108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전국 조사 확대해 보면 1조 원 넘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많은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태양광 예산은 이런 표현 적절한 표현,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눈먼 돈이다. 쌈짓돈처럼 줄줄 새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태만상인데 함께 보시죠. 자본 투자금 없이 자기 돈 없이 대출로 태양광 설치 후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상환한 버섯재배 곤충사육시설 위장해놓고 공사비 부풀려서 거액 대출하고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게 한 지자체가 특혜를 몰아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수사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은 의지 갖고 환수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는 나랏돈이 새고 있었다며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나랏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고 있었다라며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이거는 그 민주당에서 주로 얘기했던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사법적 잣대로 들이대면 안 된다라는 주장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이건 정책적 판단이 옳았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책을 하든지 나랏돈이 대거 투입이 됐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졸속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허투루 예산이 줄줄줄 새 나가고 비리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적발된 일이기 때문에 정책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투루 세금이 새 나갔을까요? 글쎄요, 일부는 아마 이제 뭐 에너지 그 국가가 하는 에너지 정책의 회의 결과에서 원전 대비
기본적으로 원전 비율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태양광 에너지를 갑작스럽게 늘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이 필요했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에 대한 철저한 어떤 규제라든지 감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지하지 않았느냐. 특히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의회와 연관돼서 이런 많은 비리들이 생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중앙의 컨트롤 타워가 이러한 속도 조절 같은 것들을 조금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제어되지 않는 과정에서 저와 같은 문제들이 생겼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도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어떤 앞으로 개발 지역에 허위적으로 이렇게 무슨 뭐 나무를 가꾸고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LH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국가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와 같은 부실 혹은 불법한 행위가 없도록 더 많은 어떤 감시와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하듯이 태양광 대출했을 때 철저하게 했다면 이런 얘기 없었을 거예요. 아니, 실수요자가 돈이 필요해서 대출 받으려고 해도 문재인 정부 때 대출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실제 지금 정부가 밝힌 거 보면 그냥 태양광이면 다 해주는 정도가 아니었나라는 얘기도 나오고, 봉이 김선달식으로 정부 돈을 빼먹은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 태양광 사업을 크게 하겠습니다 라고 거액의 대출을 받습니다. 이 대출도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대출을 받아서 태양광 시설을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겠죠. 이걸 또 한전에 팝니다. 나라에 팔아서 그 돈을 받아서 이걸로 대출을 상환합니다. 봉이 김선달식 영업이에요. 아니, 이거를 그냥 스크리닝도 없이 줄줄이 정부가 육성한 것 정상입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요, 나라 돈이 아니고요, 내 돈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사업법이 규정이 있는데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 있거든요. 이 기금에서 저 돈이 나간 거예요. 근데 이 기금은 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위해서 이제 쓰이게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대표적인 게 거의 대부분이 이제 태양광인 거죠. 그런데 이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전기 요금에다가 3.7% 부담금을 갖다 덧붙이거든요. 그 부담금으로 대부분 조성되는 게 이 기금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낸 돈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국민들이 일반 전기 요금 그 100원 낼 거를 103원 70전을 갖다가 그 내가지고 그 3.7원 그 돈 가지고 지금 저렇게 대출이 나간 건데, 뭐 대출이 잘 나가가지고 그 전기가 잘 생산돼가지고 대출이 회수가 되면 그나마 나을 텐데, 만약에 뭐 폭우가 난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해가지고 저 시설이 망가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저 대출금 회수되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그다음 부당에 나간 돈이 적극적으로 회수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용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런 부당 대출이라는 불법적인 대출, 그리고 그 이른바 사기 사업 비슷하게 해서 나라 돈을 빼먹는 이런 경우는 엄중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 관련해서요, 국무총리실 산하 혹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이런 뭐 부패 추방 관련 무슨 TF를 만들어서 지금 쭉 일부 조사를 한 것 같고요. 전수조사로 들어가기 위한 사전조사 성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한 20%만 해봤는데도 이만큼이라서 전체를 열어보면 좀 부실 대출, 또 문제가 적발되는 상황은 한 1조 정도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었던 사례도 과거에 유치원 3법 추진하는 첫 번째 동력이 사립유치원에게 매해마다 2조 원 정도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지원하거나 보조를 해주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실사를 해보니까 일부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엉뚱한 뭐 명품 백을 산다든지 성인용품을 산다든지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경우도 상당히 적발이 돼서 유치원 3법으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첫 단초가 됐어요. 그렇다고 유치원 전체를 없앨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태양광 사업,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은 국가적으로 전 미국 나가야 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이런 착복행위라든지 부실한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금이 새는 행위들은 막아야죠. 막아야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예.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돌을 개서요. 물이 찰랑찰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걸 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그걸 하기 위한 처벌 행위는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벤처 투자 붐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엄청나게 있었고요. 그때도 벤처 사기가 그냥 곳곳에서 극성이었어요. 예. 그래서 처벌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벤처 육성 자체를 없애느냐 그게 아니라 그 뒤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그때 출발했었던 벤처 기업들이 오히려 대기업이 되고 또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해 나가면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독보셋은 제거하고요. 그늘은 좀 많이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잘 잡아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난 대선 가운데 이 태양광 사업이 한번 언급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부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운동권 정권이라는 게 자기들 끼리끼리 해먹는 패거리 정치거든요. 이권도 전부 나눠갖고 이번 정부에서 한 저 태양광인이 이런 공사 발주한 거 여러분들 이제 정권 바뀌면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누가 다 해먹었는지 이런 부정부패를 철저하게 틀어막으려고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짓을 합니다. 아예 수사가 안 되게 틀어막습니다. 이 정권은. 그런가 하면 권익위에 대해서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 감사 기간이 또 연장이 됐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반발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전현희 위원장이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권익위 감사 연장, 전현희 겁방용 무리수다. 지난달 1일에서 19일 본감사 진행, 이달 2일까지 2주 연장. 일부 관련자가 연가 병가, 10일 이상 감사가 지연돼서 2주가 재연장됐습니다. 5주간 감사 완료했는데 직원 약점을 이용해 사상 유례 없는 2주 재연장, 보복성 겁방용 무리수 감사를 예고한 것이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송원석 의원은 악질적인 범죄가 나왔는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고 전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서류 조작과 횡령 같은 악질적인 범죄 정황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위원장은 감사원의 정상적인 조사를 폄훼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와 자기 연민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기문란의 장본인들은 후안무치한 행태를 즉각 멈추고 하루빨리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은 반발합니다. 급기야 길 가다가도 뒤에서 해코지 않을까 공포를 느꼈다라고 얘기했는데 설마 감사원이 뒤에서 해코지는 안 하겠지만 그만큼 공포감이 심하다라는 뜻이겠죠? 들어보시죠. 굉장히 무서운 길 가다가도 뒤에 누가 와서 이렇게 해코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팔 뚫리는 그런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로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계속 치료도 받으면서 구안와서도 오더라고요. 탈모도 진행되고 그렇지만 이 공포를 이겨내고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전현희 위원장의 얘기가 조금 과장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본인이 떳떳하다면 설사 뭐 퇴근길에 누가 와서 뭘 한들 그게 뭐가 위협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전현희 위원장의 떳떳함을 밝혀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저거를 공식 석상에서 저렇게 자기 육성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뭐 아주 서류 조작이라든가 이런 여러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위원장을 했던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내놓고 있는 변명은 저는 사실은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 지적에 대한 대응보다는 그 옆에 자질구레한 정황과 또 직원들의 핑계를 대면서 사실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건 역시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태양광과 또 권익위 감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신청한 가처분과 관련해서 법원에 또 직접 출두를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자신만만해하고 있고 국민의힘 쪽도 당원 당규까지 다 바꾼 마당에 이번에도 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 손을 들어줄 리 없다라고 자신 있어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비대위 시즌2가 출발했고 가처분 신문 2라운드도 시작이 됐습니다. 공교롭게 후반전 2차전입니다. 설마 이 결과가 어떻게 나든 3차전으로 또 가지는 않겠죠? 지금도 막장인데 더 막장으로 가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 정도의 품격은 있으리라 봅니다. 정진석 비대위가 일단 출범을 했습니다. 돌직구쇼에 김병민, 전주혜, 박정아 모두 다 비대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사퇴를 했고 전주혜 의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고했던 것처럼 정점식, 김상훈 의원이 포함이 됐고요. 또 김행전 청와대 대변인,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대변인도 비대위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아 대변인은 역시 당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김용주 의원님, 지금 비대위 인선 보셨는데 낯익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보면 한방향 정렬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한방향 정렬. 그러니까 한방향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변인들을 다 끌어모았다고 해야 될 정도의 대변인들의 어벤져스다. 예. 김종현 언론인 출신이죠. 중앙일보 출신. 김병민, 전주에 다 언론과 프렌들리한 관계를 유지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국정감사 시즌, 즉 3개월의 시즌 동안 국민의힘이 겪을 여러 가지를 미리 예상했을 때 한 방향으로 언론 대응을 하면서 똘똘 뭉쳐서 이 비대위 과정을 아주 슬기롭게 전대 준비로 밀고 가겠다라는 전략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슬기로운 비대위 생활 이런 겁니까? 그럼? 네,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비대위 선배인 김연아 의원께서는 마지막에 이제 주기환 후보 전 후보가 포함됐었는데 아들 논란도 있었고 친윤 색채가 너무 강하다는 논란 때문에 전주혜 의원으로 이제 교체 투입이 됐잖아요. 이 대목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부 언론에서는 삐걱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인선상에서 삐걱댔다라는 표현보다는 주 위원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오히려 저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비대위 구성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후보군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정 계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좀 낙인이 찍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 말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사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또 이제 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 지역을 대표한다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했다가 다행히 전주혜 의원으로 교체되면서 저는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비대위의 관건은 저는 이제 이 일종의 여기서도 사법 리스크가 있죠.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실은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당원 당규를 고쳐서 다시 출범을 했는데요. 이것이 과연 또 한 번의 상처를 낼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이 상처를 딛고 제대로 출범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것이 한 2주 안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제 또 출석해서 본인의 주장을 펼친다고 하니 저는 이게 가장 지금 이 비대위 시작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알려지기로는 10시쯤에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서 지금 사실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의 법원 등장 모습을 여러분께 생중계해드리기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습 들어오면 바로 생중계 물려드리겠고요. 한편 국민의힘은 이 가처분 신문 기일을 2주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문에 등장을 하는 거고 국민의힘의 신문 일정은 2주로 연기를 한 셈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준석 대표는 또 정진석, 비대위 다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연기를 요청했고 국민의힘 쪽의 신문 기일은 2주 연기됐고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신문 일정을 소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가처분 신문 연기해달라고 할 것이다. 생각해도 그 이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양금희 대변인이 이준석을 제명하기 위해 기일을 연기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명 후에 신문 기일이 잡히도록 지금 이렇게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추정은 소설이에요? 네, 저는 그걸 소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는 소설이 현실이 됐다라고 비꼬았는데, 자, 정혁준 변호사님, 신문기일 연기한 걸 두고서도 신경전이에요. 엄청난 신경전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일각에서는 이준석을 제명하고 나서 신문에 등장하기 위해서 기일을 미룬 거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신문기일 연장한 게 뭐 그런 뜻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인지 현 대표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그 신청서를 조금 늦게 내가지고 그 신청서가 그 국민의힘에 송달된 게 어젠가 송달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제 송달됐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쓰는 게 아마 시간적으로는 좀 그렇고,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가처분이니까 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문 연기는요 국민의힘에서 한 게 아니고 법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2주 정도 필요합니다. 되게 2주 단위로 돌아가니까 이게 이제 변호사들한테는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갖다가 서로 간에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오늘 신문은 뭐가 있냐면 전국이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문 기일은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첫 번째 가처분에서 그 전국이 의결 관련해 가지고는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제일 이제 메인은 과연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 될 건데, 그 전에 전국이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번에도 각하 결정을 내릴지 어떻게 할지 그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잠시 후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는 직무정지를 먹였고, 소위 이번에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직무정지 먹이겠다. 그리고 다른 비대위원들에게도 직무정지 먹이겠다라는 노림수인데, 이번에도 그 노림수가 통할이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지난번하고 상황 좀 틀리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처분이 인용됐던 이유는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원내대표도 남아 있고 뭐 최고위원도 한 명 남아 있고 정책위의장도 남아 있는데 이게 무슨 비상 상황이냐라고 이제 담당 재판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다시 말해서 비상 상황에 대한 그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여지가 있었던 건데,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번에 바뀐 당원은 참 제가 봐도 좀 허접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을 허접하게라도 바꿨지만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해석 여지를 갖다 없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게 무슨 비상 상황이냐라고 또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틀렸기 때문에 자신이 뭐 옛날만큼 지난번만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완전히 기각될 거다. 김영주 의원님, 그러면 정치인 이준석은 본인을 당대표로 뽑아준 본인의 당에 대해서 과연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글쎄요, 이제 그 정도에서 많이 먹었다 아이가 하에서 빠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만해라 했을 때 빠져라. 지금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까지 또 가처분 신청한다는 것은 뭐 무조건 그야말로 뭐 개가 짖든 닭이 짖든 뭐 기차는 달린다라고 밖에는 할 수 없고, 또 나는 뭐 내 당원 가입시킨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오늘 갑자기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젊은 세대조차도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라면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조금 물러설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세월은 내 편이다. 즉 윤석열 정부의 시간은 5년도 안 남았고 4년, 3년 이렇게 가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60년의 긴 세월이 남았다. 이런 생각으로 길게 보고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심을 얻지 않는 자기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이 정치적으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분분합니다.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예전에 뭐 제가 흑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대해 보시라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예고가 갈 때까지 가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예.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수가 있는지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예. 예. 저는 여기서 좀 다른 면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아침에 국회에서 세미나 하나를 이제 하다가 왔거든요. 제가 10년 전에도 그분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한국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예요. 정말 새록새록 참 훌륭한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10년 전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왜 10년 전하고 내용이 똑같은 그 내용이 새록새록 다가서느냐? 한국 정치가 하나도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유의미하게 좀 들어봐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정진석 부의장이 사법 자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당의 일에 대해서 웬만하면 사실은 왈가왈부를 안 하고 판단을 안 했거든요. 재판부가. 그래서 사실은 사법부도 많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 문제를 자꾸 정당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자꾸 사법부로 들고 와서 가처분 어쩌고 하는 거를 그래서 아마 2번 연속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는 같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사법 자제라고 하는 표현을 동원해서 법원에 이제 약간의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일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집요하게 당을 자신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대통령 선거 기간 혹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라고 의견이 맞지 않고 충돌하고 있었던 당대표를 이렇게 일정하게 찍어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본인이 임명해놓고 본인이 찍어내기를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입니다. 본인의 그 대통령 선거 시기에 그 기무사의 댓글 공작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수사를 막 조여오니까 최동욱 검찰총장의 어떤 사적 문제를 가지고서 찍어내기를 하면서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졌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당 안의 일이긴 합니다만 빨리 끝내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민생으로 빨리 전환을 해서 국민들에게 피곤함을 좀 덜 주든지 하는 그런 정치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법원이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을 이번에 모두 기각한다면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추가 가처분을 할 명분은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법적인 가처분 릴레이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은 징계를 받은 이유는 당으로부터 본인의 성접대 의혹입니다. 어찌 보면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안 내주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당 입장에서도 진실규명이 좀 불가피해지고 진흙탕 양국면으로 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김광호 서울청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전 대표에 대해서 수사 차질 없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소환해서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 최대한 빨리 종결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소환 안 했네요? 정혁진 변호사님? 맨날 뭐 빨리 한다고 하더니 지금 이거 제기된 지가 언제인데 본인 소환도 안 해서 이렇게 질질 끕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거 뭐 이준석 대표 입장이 아니고 경찰 입장에서 이러다가 공소시효 넘어가면 그러면 뭐 검경 또 수사권 뭐 검수완박 관련해 가지고 저런 경찰 믿을 수 있냐 이 이야기가 나올 텐데 아직까지도 뭐 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말만 빨리 한다고 아직도 소환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증거인멸죄는 성립이 안 될 겁니다. 예. 그 판례에 따르면은 지금 그 정무실장 그 보낸 그 이유는 증거가 아니고 증언이기 때문에 제가 판례 찾아보니까 아마 증거인멸죄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무고죄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지금 그 국민의힘 여당의 문제의 발단은 그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그 성상납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그 첫 단추를 빨리 제대로 해결을 해야 지금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텐데 지금 경찰이 너무 이를 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혹시 좀 어렵습니까 수사하기? 뭐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자꾸 이러다가 이준석 대표가 그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안 나가겠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부르지도 못하고 송치해가지고 검찰에서 그냥 부랴부랴 기소하거나 아니면 뭐 기소를 안 하거나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 아직
이번 달 내로는 무조건 끝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이제 시효가 임박해서 경찰이 뭔가를 빨리 종결짓는 건이 많군요. 김혜경 씨 의혹도 그렇고 뭐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무고죄도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갖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이제 명예훼손이 허위의 사실을 주장을 갖다 한 거거든요. 근데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지금 받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찾아내면서 중요한 거는 이준석 대표가 처벌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과연 그 젊은 나이에 저렇게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걸 그 팩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고를 수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 더 그 시효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아, 그러니까 무고 혐의가 입증되느냐 아니냐라는 측면보다도 무고인지 아닌지를 수사하려면 성상납 자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진실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고발한 게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발당한 내용 중에 허위의 사실이 있는지 여부. 다시 말해서 성상납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허위의 사실이란 주장인데 과연 그게 허위였는지 진실이었는지를 밝히는 게 시효를 넘어서 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괜히 또 명예훼손까지 고발한 게 그게 악수였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침 28일에는 윤리위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혹시 김연아 의원님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윤리위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수 있습니까? 추가로 이 대표에 대해서 뭐 제명을 할지 아니면 징계를 풀어줄지? 글쎄요. 일단 지금 윤리위에 어떤 안이 올라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의총에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가처분 소송을 이제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추가 징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건의했다는 얘기가 기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하여튼 윤리위는 다각적인 의견들을 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경찰 수사 결과에서 뭔가 유의미한 추가 자료나 또는 뭐 범죄를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윤리 입장이 조금 더 강화되거나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잠시 후에 등장할 현장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자, 서울 남부지법에 많은 취재진이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에 어떤 주장을 할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을 이번에 법원에서 기각할지 말지 그 결론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전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면 나올까요?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